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꺼낼 이야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드려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난달이었어요. 제가 아는 분 이야기인데요. 65이 되신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평생 교직에 계셨던 분이고요. 성격도 참 깔끔하시고 매일 아침 샤워도 거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집에 놀러 왔다가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속삭이더랍니다. 엄마, 할아버지한테서 이상한 냄새나. 김 선생님이 그 말을 우연히 들으셨어요. 얼마나 충격이셨겠어요. 매일 씻는데, 옷도 매일 갈아입는데 도대체 왜? 여러분, 이게 김 선생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요,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몸에서 아주 특별한 물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물질의 이름은 노네날데하이드라고 하는데요. 젊은 사람들 몸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물질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 냄새는 본인은 절대로 못 느낀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요, 연구 참가자들에게 눈을 가린 채 여러 사람의 옷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75%가 넘는 사람들이 노인의 옷 냄새를 정확하게 구분해냈다고 해요. 75%면 어느 정도냐? 10명 중에 7명 이상은 냄새만 맡아도 아, 이건 나이 드신 분 옷이구나 하고 알아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만 잘 실천하시면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저분 참 깔끔하시다, 저분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도 잘 안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사소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이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품격을 만듭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7가지 청결 포인트 중에는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신 부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매일 씻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안 씻고 계신 곳이에요. 끝까지 봐주시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서는요, 나이가 들어서도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차 한 잔 준비하셔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여러분, 먼저 왜 나이가 들면 몸에서 특유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노네날데하이드라는 물질 기억하시지요? 이 물질이 도대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피부에는 피지라는 기름이 나와요. 젊을 때는 이 피지가 맑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피지 안에 있는 지방산이라는 성분이 산화가 돼요. 산화라는 게 뭐냐? 쇠가 녹쓰는 것처럼 우리 몸 안의 기름이 공기랑 만나서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게 산화된 지방산이 바로 노네날데하이드라는 냄새 물질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놀라지 마세요. 빠른 분은 40대 초반부터, 보통은 40대 중반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50대, 60대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만들어져요. 70대가 되면 20대에 비해서 이 물질이 무려 3배 이상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러니 젊은 사람 눈에는, 아니 코에는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냄새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본인은 절대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코에는 후각 피로라는 현상이 있어요. 같은 냄새를 계속 맡으면요, 뇌가 이건 원래 있는 냄새구나 하고 무시해버립니다. 마치 시계 초침 소리를 처음엔 들리다가 나중엔 안 들리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본인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본인이 가장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에 처음 들어가면 그 집 특유의 냄새가 나잖아요. 어떤 집은 된장 냄새, 어떤 집은 향수 냄새. 그런데 그 집에 사시는 분들은 그 냄새를 못 느끼세요. 왜요? 매일 맡으니까요. 우리 몸 냄새도 똑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며느리분이 계셨는데요. 시어머님 생신에 모든 식구가 모였답니다. 그런데 어린 조카가 할머니 무릎에 앉아 놀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래요. 할머니한테서 꼬순내나. 꼬순내요. 아이들은 솔직하잖아요. 그 자리에 있던 어른들이 다 얼어붙었답니다. 할머니는 민망하셔서 화장실로 가셨고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굴렀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 냄새가 좀 나세요.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게 문제예요. 가족도 말을 못해요. 친구도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 솔직한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냄새는 더럽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더럽다라는 표현을 썼지만요. 사실 이건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아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걸 관리하느냐, 방치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관리하시는 분들은 60, 70이 되셔도 향기롭습니다. 방치하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드리게 되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어르신 한두 분쯤 계시지요. 60이 넘으셨는데도 저분은 참 깔끔하시다. 저분 옆에 있으면 향기롭다. 이런 평을 듣는 분들이요. 그 어르신들이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 몇 가지를 꾸준히 지키시는 것뿐이에요. 오늘 그 비법을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시작되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매일 씻으신다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지금부터 말씀드릴 7군데 중에 최소 3군데는 거의 안 씻고 계실 겁니다. 어디일까요?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첫째, 바로 귀 뒤입니다. 귀 뒤. 여러분, 오늘 샤워하실 때 귀 뒤를 비누칠해서 문지르셨나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대부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노네날 대하이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위가 어디인 줄 아세요? 바로 이 귀 뒤, 그리고 목덜미, 가슴 위쪽, 등 상부예요. 특히 귀 뒤는 피지선이 많고 통풍이 잘 안 돼서 냄새 물질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입니다. 어떻게 씻어야 하느냐? 어렵지 않아요. 샤워하실 때 손가락 끝에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시고요. 귀 뒤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20-3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귀 뒤쪽에서 목으로 내려오는 부분, 여기까지 쭉 문질러 주세요. 이 습관 하나만 들이셔도 여러분 몸냄새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정말이에요, 절반. 둘째, 목덜미와 뒤통수입니다. 이 부분도 많이들 놓치세요. 특히 남자분들은 뒤통수 아래,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부분이요. 여기가 땀이 많이 차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여자분들은 긴 머리에 가려져서 더 관리가 안 되는 부위예요. 샴푸하실 때 이 부분까지 꼼꼼하게 마사지해 주세요. 여기서 잠깐 두피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겠어요. 여러분, 머리 감는 횟수가 어떻게 되세요? 매일 감으시는 분, 이틀에 한 번 감으시는 분, 3일에 한 번 감으시는 분, 다양하실 거예요. 특히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 중에는 머리를 자주 감으면 머리카락 빠진다라고 하시면서 며칠에 한 번만 감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냄새의 주범입니다. 두피에도 피지가 많이 나와요. 이 피지가 공기랑 만나서 산화되면 특유의 기름 냄새, 쩐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틀에 한 번, 가능하시면 매일 감으시는 걸 권해드려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샴푸 때문이 아니라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오히려 두피를 청결하게 관리하시는 게 남은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셋째, 손톱 밑입니다. 여러분, 손톱 밑이 더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손톱 밑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각질이 정말 많이 쌓여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손톱이 두꺼워지고 굴곡이 생기면서 그 틈새에 더 많이 끼게 됩니다. 이게 그대로 음식에 닿고 얼굴에 닿고 손주의 볼을 만지게 되는 거예요. 손톱 관리법은 간단합니다. 손톱은 짧게 일자로 잘라주세요. 너무 바짝 자르시면 염증이 생기니까 적당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손톱솔로 손톱 밑을 닦아주세요. 손톱솔이 없으시면 쓰던 칫솔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비누 거품을 묻혀서 손톱 밑을 슥슥 문지르시면 돼요. 이것만 해도 손이 훨씬 깨끗해지고 위생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이건 정말 많이 놓치시는 곳이에요. 바로 발가락 사이입니다. 발가락 사이. 여러분, 씻으실 때 발가락 사이를 하나하나 벌려서 닦으시나요? 대부분은 그냥 발을 물에 담그고 비누 한번 쓱 문지르고 말지요. 하지만 발가락 사이야말로 냄새의 온상입니다. 발은 땀샘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모여있는 부위 중에 하나예요. 하루에 발에서 나오는 땀의 양이 컵 한 잔 분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많이 나옵니다. 그 땀이 발가락 사이에서 증발하지 못하고 세균이랑 만나면 그 유명한 꼬랑내가 되는 거예요. 특히 양말을 신고 구두를 신으시는 분들은 더 심해집니다. 해결책은요, 씻으실 때 반드시 손가락을 발가락 사이에 넣어서 하나하나 문질러 주세요. 엄지와 검지 사이, 검지와 중지 사이, 이렇게 4군데를 다 닦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씻은 후에는 꼭꼭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에 물기를 완전히 닦아주세요. 축축한 상태로 양말을 신으시면 그게 바로 무좀이랑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5째, 배꼽입니다. 배꼽이요. 놀라셨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배꼽을 청소하신 게 언제인가요? 아마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배꼽은 깊숙이 들어간 구조라서 때가 쉽게 쌓이는 곳이에요. 그때가 세균과 만나서 냄새를 풍깁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 배꼽의 세균수를 조사해 보니까요, 무려 70종 이상의 서로 다른 세균이 살고 있더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배꼽 청소 어렵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면봉에 베이비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을 살짝 묻히셔서 배꼽 안을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물로만 하시면 깊이 들어간 때가 잘 안 빠져요. 6째, 겨드랑이 넘어 바로 가슴 아래쪽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속옷이 닿는 부분, 남성분들도 배가 나오신 분들은 배와 가슴 사이 접히는 부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이 접히는 부분은 땀이 고이고 공기가 안 통해서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에요. 샤워하실 때 이 부분을 손으로 들어서 드러내시고 안쪽까지 비누칠해서 닦아주세요. 그리고 씻은 후에는 완전히 건조시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그게 바로 냄새와 염증의 원인이 돼요. 여름철에는 이 부분에 땀띠 파우더를 살짝 뿌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째, 그리고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곳, 바로 엉덩이와 항문 주변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좀 민망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서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이 부위의 근육이 약해지고 피부가 약해져서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화장실을 사용하신 후에요, 휴지로만 닦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더 그래요. 가능하시면 비데를 사용하시거나 비데가 없으시면 물티슈로 한 번 더 닦아주세요. 그리고 저녁에 샤워하실 때는 비누로 이 부위까지 깨끗하게 닦으셔야 합니다. 속옷을 벗으셨을 때 속옷에서 냄새가 난다면요, 그건 바로 이 부위 관리가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자, 어떠세요? 7가지 다 들어보셨는데요. 여러분은 이 중에 몇 군데나 제대로 씻고 계셨나요?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에 생각해보니까 안 씻었네 하시는 곳이 있다면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몸만 깨끗하면 다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이제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아무리 씻어도 여러분이 입으시는 옷과 여러분이 계시는 공간에서 냄새가 난다면 소용이 없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이야기입니다. 70이 넘으신 박 어르신인데요,
이분은 정말 깔끔하세요. 매일 씻으시고 속옷도 매일 갈아입으시고 겉옷도 이틀에 한 번은 바꿔 입으세요. 그런데 며느리가 늘 한숨을 쉰답니다. 왜요? 시아버님이 오시면 집안 가득 이상한 냄새가 퍼진다는 거예요. 박 어르신은 절대 인정을 안 하세요. 나는 매일 씻는다. 옷도 매일 갈아입는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옷이에요. 여러분, 옷을 세탁하신다고 해서 냄새가 다 빠질까요? 아닙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옷에는요, 노네날데하이드라는 그 물질이 옷감 깊숙이 스며들어 있어요. 일반 세탁으로는 이게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것 같은 옷에서도 특유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세탁할 때 산소계 표백제를 함께 사용해 주세요. 염소계 말고 산소계예요. 가루나 액체로 된 제품이 있는데요. 세제랑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이 산소계 표백제가 옷에 스며든 냄새 성분을 분해해 줍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이렇게 세탁하셔도 옷 냄새가 확 달라져요. 둘째, 빨래는 반드시 햇빛에 말려주세요. 건조기가 있으시면 건조기도 좋지만요. 햇빛만큼 강력한 살균제는 없습니다. 햇빛의 자외선이 세균을 죽이고 남아있는 냄새 성분까지 분해해줘요. 특히 속옷, 양말, 수건은 반드시 햇빛에 말리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옷장 관리입니다. 여러분, 옷장 문을 열었을 때 어떤 냄새가 나시나요? 새 옷 냄새가 나시나요? 아니면 뭔가 캐캐 묵은 냄새가 나시나요? 옷장은 밀폐된 공간이라서 습기가 차고 그 습기가 옷에 스며들어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옷장 관리는 이렇게 해주세요. 한 달에 한 번은 옷장 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해 주세요. 가능하면 옷들도 꺼내서 햇빛에 한번 쐬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옷장 안에 제습제나 숯을 넣어주세요. 숯은 정말 좋아요. 일반 참숯을 베개 커버 같은 천에 싸서 옷장에 넣어두시면 습기도 잡고 냄새도 잡아줍니다. 석 달에 한 번씩 교체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옷 이야기는 됐고요. 다음은 침구입니다. 이불, 베개, 매트리스.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불을 빤 게 언제인가요? 베개 커버는요. 매트리스 청소는 하신 적 있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을 침대에서 보냅니다. 그 시간 동안 땀도 흘리고 피지도 나오고 각질도 떨어져요. 이게 다 이불과 베개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불을 한 달에 한 번도 안 빠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두꺼운 겨울 이불은 1년에 한 번 빨까 말까 하지요. 이불 커버와 베개 커버는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세탁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이요. 이불 자체도 한 달에 한 번은 세탁하시거나 최소한 햇빛에 널어주세요. 베개는 1년에 한 번은 새 것으로 교체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베개 속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먼지 진드기가 살고 있습니다. 매트리스는 어떻게 하느냐? 석 달에 한 번은 진공 청소기로 매트리스를 청소해 주세요. 그리고 베이킹 소다를 뿌려서 30분 정도 두셨다가 청소기로 빨아들이시면 냄새 제거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햇빛이 좋은 날은 매트리스를 창가로 끌고 가서 햇빛을 쐬어주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은 집 안 공간입니다. 특히 현관과 화장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어디를 보실까요? 거실이요. 맞아요. 하지만 가장 먼저 무엇을 느끼실까요? 바로 냄새입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풍겨오는 집 냄새. 이게 첫인상을 결정합니다. 현관 관리는요, 신발 관리부터 시작하세요. 오래된 신발, 낡은 신발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신발 안에는 땀과 세균이 가득합니다. 신고 계신 신발도 가끔씩 햇빛에 말려주시고 신발장 안에는 수치나 신문지를 넣어두시면 냄새가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현관 바닥을 일주일에 한 번은 물걸레로 닦아주세요. 흙먼지와 함께 쌓인 냄새가 한 번에 사라집니다. 화장실은 매일 청소하셔야 해요. 특히 변기 주변, 바닥의 머리카락, 세면대 주변의 물때, 이런 것들이 냄새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환풍기 꼭 돌려주세요. 샤워하실 때도, 볼일 보신 후에도 화장실의 습기가 집 전체 냄새를 좌우합니다. 주방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시고 매일 비우세요. 싱크대 배수구에도 석주에 한 번은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부어서 청소해 주세요. 가스레인지 주변의 기름때도 일주일에 한 번은 닦아주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집과 옷 관리였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입냄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거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데 상대방이 슬쩍슬쩍 뒤로 물러서는 것 같은 느낌 있으셨지요? 그게 바로 입 냄새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 냄새, 구취라고도 하지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면서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침의 양이 줄어듭니다. 침은요, 우리 입안의 자연 청소부예요.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고 세균의 번식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침샘의 기능이 떨어져서 침이 적게 나와요. 이걸 구강건조증이라고 합니다. 입이 마르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그게 바로 입냄새가 됩니다. 둘째, 치주 질환이에요. 잇몸병이지요. 나이가 드시면 잇몸이 약해지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그 틈에 음식물이 끼고 세균이 번식하면서 엄청난 냄새를 만들어내요. 심한 경우에는 바로 옆 사람도 못 견딜 정도로 심해집니다. 셋째, 틀니나 임플란트 관리 부족이에요. 틀니를 하신 분들 매일 제대로 닦고 계신가요? 틀니도 자연 치아만큼, 아니 어쩌면 더 꼼꼼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은 양치질입니다. 하루에 3번, 식사 후 30분 이내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닦느냐입니다. 대부분은 칫솔질을 너무 세게 그리고 너무 빨리 하세요. 양치질은요, 최소 2분, 가능하면 3분 이상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닦으셔야 해요. 세게 문지르시면 잇몸이 상합니다. 그리고 치간 칫솔과 치실 사용하세요. 칫솔만으로는 치아 사이의 음식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요.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꼭 치실을 사용하시고 치아 사이 공간이 넓으신 분들은 치간 칫솔도 함께 사용하세요. 처음엔 어색하시겠지만 일주일만 하시면 익숙해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혀 관리. 여러분, 혀를 닦으신 적이 있으세요? 혀에는요, 엄청난 양의 세균이 삽니다. 혀 표면을 자세히 보시면 하얗거나 누런 설태가 끼어 있지요. 이게 바로 입냄새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입냄새의 80%가 혀에서 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혀 닦는 법은요, 혀 클리너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이걸로 혀 안쪽에서 앞쪽으로 살살 긁어주시면 됩니다. 칫솔 뒤쪽에 혀 클리너가 달린 제품도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셔서 꼭 해주세요. 처음에는 구역질이 날 수도 있는데요. 조금씩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드세요. 하루에 물 8잔,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은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세균 번식을 막아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셔서 첫 물 1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밤새 마른 입안을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틀니 관리법도 말씀드릴게요. 틀니는 매 식사 후에 빼서 흐르는 물에 씻어주세요.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는 틀니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닦으신 후 물이나 세정액에 담가서 보관하세요. 절대 마른 상태로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변형되거나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치과에 가셔서 틀니 상태를 점검받으세요.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해서 심하면 임플란트 자체를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전용 칫솔과 치간 칫솔을 사용하셔서 꼼꼼하게 관리하시고 6개월에 한 번은 꼭 치과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구강 청결제 사용도 도움이 됩니다. 양치질 후에 30초 정도 가글 해주세요. 단, 알코올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무알코올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구강 청결제는 양치질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조하는 거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입 관리였는데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꼼꼼하게 해야 할 것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몸을 씻고 이를 닦아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냄새는 계속 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신토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몸과 흙은 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 몸이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체취를 만들어요. 어떤 음식이 냄새를 심하게 만들까요? 첫째, 마늘과 양파입니다. 이건 다들 아시죠? 마늘과 양파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이 피를 타고 돌다가 폐로 나오면서 입냄새를 만듭니다. 그리고 땀으로도 배출돼요. 양치질을 해도 잘 안 없어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뿌리부터 올라오는 냄새라서요. 물론 마늘과 양파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완전히 피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자리에 나가시거나 사람을 만나실 때는 전날 저녁부터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드신 후에는 우유 한 잔, 녹차 한 잔 드시면 냄새가 많이 줄어듭니다. 둘째, 기름진 음식과 고기입니다. 특히 붉은 고기,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많이 드시면 땀샘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많아지고 그게 세균과 만나 강한 냄새를 만들어요. 그리고 기름진 음식은 소화가 잘 안 되면서 몸 안에서 독소를 만드는데 이게 피부를 통해 나오면서 체취를 바꿉니다. 셋째, 가공식품과 술입니다. 라면, 과자,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에는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몸 안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면 독소가 되어 냄새를 만듭니다. 술은 특히 심해요. 알코올이 몸에서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입냄새와 땀냄새를 엄청 심하게 만듭니다. 술 드신 다음 날 본인도 모르게 술 냄새가 피부에서 나는 이유가 이거예요. 넷째, 설탕과 단 음식입니다. 설탕은 몸 안에서 세균의 먹이가 돼요. 특히 입안의 세균이 설탕을 먹고 번식하면서 입냄새를 만듭니다. 그리고 단 음식을 많이 드시면 당뇨의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당뇨병이 있으시면 특유의 케톤 냄새라는 과일 썩은 냄새 비슷한 게 납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첫째,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상추, 깨씹 같은 녹색 잎채소에는 엽록소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게 천연 탈취제 역할을 합니다. 매 식사마다 녹색 채소를 한 접시씩 드세요. 샐러리나 파슬리 같은 허브도 아주 좋습니다. 둘째, 과일입니다. 특히 사과와 배. 사과는 천연 칫솔이라고 불릴 만큼 입안을 깨끗하게 해줘요. 식사 후에 사과 한 조각 드시면 양치질한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배도 마찬가지고요. 딸기, 키위, 귤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도 체취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냄새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특히 식사 후에 따뜻한 녹차 한 잔은 입냄새와 몸냄새를 동시에 잡아줍니다. 하루에 2-3잔 정도 꾸준히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넷째, 발효 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이런 발효 식품에는 좋은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어요.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몸 안에서부터 냄새를 줄여줍니다. 다만 청국장은 드신 직후에는 냄새가 좀 날 수 있으니까 사람 만나시기 전에는 피하세요. 다섯째, 물입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물은 몸 안의 독소를 씻어내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하루에 2리터 정도 큰 페트병 하나 분량을 목표로 드세요. 커피나 차 말고 순수한 물로요. 그 다음은 운동과 땀 관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땀도 안 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문제예요. 젊을 때는 땀을 많이 흘려서 몸 안에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배출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땀샘의 기능이 떨어져서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입니다. 그게 결국 다른 형태로 나와서 채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하루에 30분, 땀이 살짝 날 정도의 걷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걷기는 전신 운동이면서 무릎에 부담이 적어서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아침에 햇살을 받으며 공원을 걸으시거나 저녁 식사 후에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는 것. 이것만 꾸준히 하셔도 몸 안에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하세요. 땀이 마르면서 세균이 번식하면 그게 바로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샤워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우나와 반신욕도 추천드려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우나나 반신욕을 하시면 피부에 땀샘이 열리면서 노폐물이 대거 배출됩니다. 이걸 해독 효과라고 하지요. 반신욕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욕조에 배꼽 높이까지 물을 받으시고 따뜻한 물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담그시면 됩니다. 그 후에 비누로 깨끗이 씻어내시면 몸이 정말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양제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드시면 영양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제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건 첫째, 비타민C. 항산화 작용으로 노네날데하이드 생성을 줄여줍니다. 둘째, 유산균.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채취를 줄여줍니다. 셋째, 오메가3. 염증을 줄이고 피부 건강을 지켜줍니다. 다만 영양제는 약이 아니니까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챕터예요. 지금까지는 주로 냄새를 없애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품격 있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냄새만 없앤다고 해서 멋진 어르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참 멋지게 나이 드신 분들 있지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첫째, 항상 단정하십니다. 옷이 비싸지 않아도 깨끗하고 단정해요. 머리도 항상 정돈되어 있고 손톱도 깨끗하세요. 이게 바로 자기 관리의 기본이에요. 옷차림은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고 자기 몸에 맞고 색깔이 너무 우중충하지 않은 옷. 이게 핵심이에요. 나이가 드실수록 밝은 색 옷을 입으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회색, 검정만 입으시면 인상이 더 어두워 보입니다. 하늘색, 연한 베이지, 연한 분홍, 이런 밝은 색은 얼굴빛을 환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옷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것보다 몸에 맞는 사이즈를 입으시는 게 젊어 보이는 비결입니다. 머리 관리도 중요해요. 남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여성분들은 한두 달에 한 번은 미용실에 가셔서 머리를 정돈하세요. 흰 머리를 염색하실지 그대로 두실지는 선택이지만요. 어떻게 하시든 단정하게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흰 머리도 잘 다듬으시면 정말 멋있어 보여요. 은발의 신사, 은발의 숙녀처럼요. 둘째, 손과 발이 깨끗합니다. 멋진 어르신들은 손과 발이 정말 깨끗하세요. 손은 하루에도 수십 번 씻으시고 로션을 발라서 관리하십니다. 발도 매일 씻으시고 발톱도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손과 발은 제2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악수를 할 때, 신발을 벗을 때 이분의 성격과 생활 습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손 관리 팁 하나 드릴게요. 나이가 드시면 손등에 검버섯이 생기고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손을 씻으신 후에는 반드시 핸드크림을 발라주세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손과 발에 크림을 듬뿍 바르시고 면장갑과 면양말을 신고 주무시면 아침에 피부가 몰라보게 부드러워집니다. 셋째, 향기가 납니다. 냄새 말고 향기요. 멋진 어르신들은 은은한 향기가 나세요. 강한 향수가 아니라 깨끗한 비누 향이나 은은한 로션 향이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기억은 시각과 후각으로 남습니다. 좋은 향기로 기억되는 분이 되세요. 향기를 만드는 방법은요. 샤워 후에 로션이나 보디 오일을 발라주세요. 향이 은은한 제품으로요. 그리고 옷에 섬유 유연제를 사용하시면 옷에서도 좋은 향이 납니다.
향수는 살짝만, 손목이나 귀 뒤에 한 번씩만 뿌리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뿌리시면 오히려 거부감을 줘요. 넷째, 미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멋지게 나이 드신 분들은 얼굴에 미소가 있으세요. 웃으실 때 주름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웃음주름이 보기 좋지요. 찡그리고 계신 어르신보다 웃고 계신 어르신이 훨씬 젊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점 미소는 연습이 필요해요. 거울 앞에서 하루에 한 번 활짝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입꼬리를 올리고 눈도 같이 웃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세요.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미소가 몸에 배게 돼요. 다섯째, 자세가 꼿꼿합니다. 멋지게 나이 드신 분들은 등이 꼿꼿하세요. 허리도 펴고 어깨도 열려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자세 하나만 바꾸셔도 10살은 젊어 보이세요. 정말이에요. 나이가 드시면 자연스럽게 등이 굽고 어깨가 말리기 쉬워요. 근육이 약해지고 뼈도 약해지면서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걸으실 때는 머리를 들고 어깨를 뒤로 하시고 배에 힘을 주세요. 앉으실 때도 허리를 펴고 앉으세요. 이 간단한 자세 교정이 여러분의 인상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매일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5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5분, 가볍게 몸을 풀어주시면 근육이 유연해지고 자세도 좋아집니다. 유튜브에 어르신 스트레칭이라고 검색하시면 따라하실 수 있는 영상이 많이 나와요. 여섯째, 말씨가 고우십니다. 멋진 어르신들은 말씨가 참 고우세요. 큰 소리로 화를 내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젊은 사람을 만나도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시고 자기 자랑보다는 상대방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세요. 이게 바로 품격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집이 세지고 말이 많아지고 잔소리가 늘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시면 다릅니다.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시고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맞아요, 그러게요, 같은 공감의 말을 자주 해주세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일곱째, 꾸준히 배우십니다. 멋진 어르신들은 배움을 멈추지 않으세요. 새로운 기술도 배우시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시고 새로운 취미도 가지세요. 이게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아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호기심 가득한 눈빛, 이게 바로 젊음의 비결이에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시거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시거나 책을 읽으시거나 뭐든 좋습니다.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 치매 예방도 되고 무엇보다 삶이 즐거워집니다. 즐거운 사람에게서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다가오고 싶은 어르신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나이가 들면 노네날 데하이드라는 냄새 물질이 몸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본인은 못 느끼지만 다른 사람은 다 느껴요.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니라 관리하실 일입니다. 둘째, 7가지 청결 포인트. 귀 뒤, 목덜미와 두피, 손톱 밑, 발가락 사이, 배꼽, 가슴 아래 접힌 부위, 그리고 엉덩이와 항문 주변. 이 7군데를 매일 꼼꼼하게 씻으세요. 셋째, 옷과 침구, 그리고 집 관리입니다. 산속의 표백제로 세탁하시고 햇빛에 말리세요. 이불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 이불은 한 달에 한 번 세탁하세요. 옷장과 신발장은 환기하시고 수치나 제습제를 넣어주세요. 넷째, 입 관리입니다. 하루 3번 양치질하시고 치실과 치간, 칫솔 사용하시고 혀도 꼭 닦으세요. 틀니와 임플란트는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시고 6개월에 한 번 치과 검진 받으세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다섯째, 음식과 생활 습관입니다. 마늘, 양파, 고기, 기름진 음식, 술, 단 음식은 줄이시고요. 녹색 채소, 과일, 녹차, 발효식품, 물을 충분히 드세요. 매일 30분 걷기 하시고 주 한두 번 반신욕으로 땀 빼시고요.
6째, 품격을 만드세요. 단정한 옷차림, 깨끗한 손발, 은은한 향기, 밝은 미소, 꼿꼿한 자세, 고운 말씨, 끊임없는 배움, 이 7가지가 여러분을 멋진 어르신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 많은 것을 다 한 번에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시작해보세요. 첫째, 오늘 저녁 샤워하실 때 귀 뒤와 목덜미를 꼼꼼하게 닦기. 둘째, 자기 전에 물 한 잔 드시고 혀 닦기. 셋째, 내일 아침 베개 커버 빨기. 이 3가지만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냄새가 나는 건 죄가 아닙니다. 방치하는 게 문제일 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 작은 관심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품격 있고 향기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예요. 손주가 여러분에게 안기고 싶어하고,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고, 친구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어르신이 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작은 습관들이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공유도 해주세요. 본인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어려운 이야기지요. 이 영상을 보내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사랑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나이 들어도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7가지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피부 관리부터 표정, 옷차림, 대화법까지. 실제로 주변 분들이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네요 라는 말을 듣게 해드릴 노하우를 총 정리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꼭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주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향기로운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보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느 조용한 아침,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식탁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된장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밥 공기 부딪히는 소리가 다그락거리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신혼 시절에는 할 말이 어찌나 많던지 밤새 이야기해도 모자랐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식탁은 조용해지고 같은 집에 사는데도 마음은 저 멀리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참 놀라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예전에는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젊은 부부들이 갈라서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온 중장년 부부들이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서 갈라서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시는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이 달려오고 이제 좀 한숨 돌릴만 하니까 왜 마음이 이렇게 멀어지는 걸까요? 분명 밉지는 않은데 예전 같지도 않은 이 이상한 거리감.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말이지요. 나이 들어가는 배우자와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게,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6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천천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꼭 한 가지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평생을 함께 손잡고 걸어온 어르신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오늘 밤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지실 거예요. 그러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왜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가 점점 낯설게 느껴질까요? 분명 어제까지는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 사람이 누구였나 싶은 순간이 찾아오지요. 남편이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고 방에 혼자 들어가서 한참을 나오지 않아요. 아내는 전에 없이 서운해하는 일이 잦아지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눈물을 보이지요.
예전에는 웃어넘겼던 일들이 이제는 가슴에 콕 박히는 것 같고요. 이게 마음이 식어서 그런 걸까요? 정말 사랑이 다 닳아버린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건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몸과 뇌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이지요. 50대 중반을 지나 60대로 접어들면서 몸 안에서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성분들은 폐경을 지나면서 감정의 기복이 커지기도 하고 예민해지거나 눈물이 많아지기도 하지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시절에 넘치던 그 기운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말수가 적어지고 쉽게 피곤해지고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인생의 한 계절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오래된 감나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에는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고 가을에는 달콤한 감을 주렁주렁 매달지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어떤가요?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습니다. 그렇다고 그 나무가 죽은 건가요? 아니지요. 속으로는 여전히 살아서 다음 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부의 관계도 이와 비슷해요. 겨울 같은 시기가 찾아왔다고 해서 사랑이 끝난 게 아닙니다. 단지 나무가 잎을 내려놓듯 우리도 한 계절을 지나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 되신 어느 어르신인데요. 이분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가 요즘 부쩍 짜증이 늘었다고요. 밥상에서 숟가락 내려놓는 소리만 조금 커도 화를 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양반이 왜 이러나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섭섭하기만 했대요.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혼자 부엌에서 가만히 울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고 해요. 그때 이 어르신이 깨달으셨답니다. 아, 이 사람이 나한테 화가 난 게 아니구나. 이 사람도 지금 자기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게 속상하고 서러운 거구나. 그 이후로 이 어르신은 아내가 짜증을 내도 받아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등을 쓸어주셨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다시 웃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배우자의 어떤 변화가 떠오르시나요? 요즘 부쩍 말이 없어진 남편, 자꾸 서운해하는 아내, 아침마다 한숨을 쉬는 그 사람, 그 모습이 혹시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그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인생의 겨울을 건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겨울을 건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잔소리도 아니고 충고도 아니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따뜻한 손길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장년 부부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세 가지 순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 넘겨도 남은 인생이 훨씬 편안해진다고 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위기의 순간을 오히려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하는 선물로 바꿔낸 부부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첫째는 은퇴 이후 하루 종일 둘이 붙어있게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예요. 남편이 평생 새벽 6시에 집을 나가서 밤 9시에 돌아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부부가 하루에 얼굴 마주하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였을까요? 길어야 2~3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6시간을 한 지붕 아래서 보내게 되지요. 거의 5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아내분들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 남편은 좋은 사람인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숨이 막힌다고요. 이게 남편을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갑자기 사라져버리니까 힘든 거예요.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바쁘게 살아오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그 허전함을 어디에 풀어야 할지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아내 주변을 자꾸 맴돌게 되고 그러면 아내는 또 부담스러워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긴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른이 조금 넘으신 두 분이신데요. 이분들이 은퇴 직후에 크게 부딪히셨대요. 아내분이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하셨대요. 여보, 우리 집안에 각자의 자리를 하나씩 만들어요. 당신은 작은 방 하나를 당신의 서재로 쓰고 나는 거실 한쪽 구석을 내 공간으로 삼을게요. 그리고 아침에는 각자 자기 시간을 보내고
점심 먹을 때 만나기로 해요. 처음에 남편분은 섭섭해 하셨대요. 같이 사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그런데 일주일, 2주가 지나면서 이분이 깨달으셨답니다. 아, 이게 사이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거구나. 각자의 시간이 있으니까 만났을 때 할 말이 생기고 서로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지요. 둘째는 건강 문제가 찾아올 때입니다. 이건 정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고 혈압이 오르고 병원에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지요. 한 사람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부부 전체로 번집니다. 아픈 사람은 자기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해하고 간병하는 사람은 힘들어서 지쳐가고 이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동안 쌓아온 정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 시기를 잘 견뎌낸 부부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져요. 왜 그럴까요? 함께 아픔을 건너봤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 사랑은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사랑이라면 나이 들어서 사랑은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함께 나눠본 사이에서 생기는 정은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 단단해요. 셋째는 자녀가 독립한 뒤 찾아오는 둘만의 시간입니다. 그동안은 아이들 이야기가 대화의 전부였지요. 첫째는 어떻게 지낸대? 둘째가 요즘 힘들어 보이던데? 손주가 언제 온대? 이런 이야기로 하루가 금방 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제 갈 길을 찾아 떠나고 나면 갑자기 대화의 소재가 사라집니다.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동안 아이들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나눴구나. 정작 둘만의 이야기는 별로 없었구나. 이게 참 묘한 순간이에요. 어떤 부분은 이때 서로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 사람이 요즘 이런 책을 읽고 있었네. 이렇게 30살 때는 몰랐던 배우자의 모습을 60살이 되어서 처음 알게 되는 거지요. 반대로 어떤 부분은 이때 서로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같은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끝이 되는 겁니다.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올까요? 바로 이 세 가지 고비를 문제로 보느냐, 기회로 보느냐 하는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은퇴를 이제 할 일 없이 지겨운 시간으로 보면 정말 지겨워지고요. 드디어 둘이서 여유롭게 보낼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 사람까지 돌봐야 하나 하고 생각하면 짐이 되고 우리가 함께 이 고비를 넘어가는 중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깊은 정이 쌓여갑니다. 결국 같은 상황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 한 끗 차이가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이야기는 정말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말 한마디로 달라지는 관계의 온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래 함께 산 부부일수록 말을 점점 줄여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혼 때는 그렇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던 분들도 30년이 지나면 대화가 이렇게 짧아집니다. 밥 먹었어. 어디가? 병원. 자, 이렇게요. 왜 그럴까요? 바빠서, 귀찮아서, 익숙해서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짧아진 말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살았지? 중장년 부부들이 가장 자주 상처받는 말투 3가지가 있어요. 함께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 쓰고 계시진 않은지 돌아봐 주세요. 첫째, 그걸 왜 몰라 하는 말이에요. 여보, 내가 어제 그거 얘기했잖아. 그걸 왜 몰라?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기가 바보가 된 것 같고 자꾸 잊어버리는 자신이 한심해 보이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누구나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왜 몰라 대신에 내가 얘기를 제대로 안 했나 보네. 다시 말해줄게. 이렇게 말해주시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둘째,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하는 말이에요. 이 말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상대방의 의견을 통째로 무시해버리는 말이거든요.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배우자가 자기보다 어떤 분야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런 말이 쉽게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문을 닫아버립니다. 내가 뭘 말해도 이 사람은 안 듣는구나. 그러니까 아예 말을 하지 말자. 이렇게 대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대신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그 부분은 내가 미처 몰랐네. 이렇게 한 번만 바꿔보세요. 상대방이 얼마나 고마워할지 몰라요. 셋째는 한숨 섞인 알았어예요. 말은 알았다고 하는데 한숨이 먼저 나와요. 알았어. 그래, 알았다고. 이 말은 말로는 받아들이지만 마음으로는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은 이 한숨을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 때문에 귀찮아하는구나. 내가 또 말을 꺼냈나 보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말을 아끼게 돼요. 말을 아끼다 보면 결국 마음도 다치게 되지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3가지 표현이 있어요. 오늘부터 한번 써보세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첫째는 고마워라는 말이에요. 너무 흔한 말 같지요. 그런데 오래된 부부들이 가장 안 쓰는 말이 바로 이 고마워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밥 차려주는 것도 당연, 청소해주는 것도 당연, 돈 벌어오는 것도 당연.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내일도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을 거라는 보장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한 번만이라도 말해보세요. 여보, 밥 차려줘서 고마워. 여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이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완전히 바꿉니다. 둘째는 수고했어라는 말이에요. 나이 든 부부들은 서로의 노력을 너무 잘 알아서 오히려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말 안 하면 몰라요. 표현하지 않은 마음은 없는 마음과 똑같아요. 오늘 장 보고 오신 아내에게 여보,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느라 수고 많았어. 오늘 손주 봐주고 오신 남편에게 여보, 오늘 애들 보느라 힘드셨지요. 이렇게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셋째는 같이 하자는 말이에요. 이 말은 정말 마법 같은 말이에요.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자. 같이 병원 가자. 같이 산책 가자. 같이 텔레비전 보자. 나이 들수록 사람은 외로워져요.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이런 시기에 배우자가 같이 하자고 말해주는 것. 이것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7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두 분이 40년을 함께 사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서로 대면대면하게 지내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분이 크게 아프셨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을 보냈는데 그때 아내분이 곁에서 간호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대요. 여보, 당신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얼른 나아요. 같이 더 오래 있어야지요. 이 말 한마디에 남편분이 펑펑 우셨대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말 처음 들어본다고요. 그 뒤로 이 두 분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아침마다 손잡고 산책 나가시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서 드라마 보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시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정말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말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해요. 오늘 저녁에 배우자를 만나시면 딱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고마워. 수고했어. 같이 하자.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보셔도 분명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럼 이제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이야기는 조금 뜻밖이실 수도 있어요. 바로 함께 있되 따로 숨 쉬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부는 모든 걸 함께 해야 한다. 밥도 같이 먹고 외출도 같이 하고 취미도 같이 가져야 한다. 그래야 사이가 좋은 부부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너무 붙어 있어서 사이가 나빠지는 부부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그루의 나무가 서로 너무 가까이 붙어서 심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셴에는 잘 자라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뿌리끼리 엉키고 가지끼리 부딪히고 서로 햇빛을 뺏게 됩니다. 결국 두 나무 다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반대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심어진 나무들은 어떤가요? 각자 충분히 햇빛을 받고 뿌리를 깊게 내리고 튼튼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서로의 가지가 살짝 닿기도 하지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부부도 똑같아요. 너무 붙어 있으면 서로를 숨 막히게 하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남처럼 되어버려요. 가장 좋은 건 적당한 거리입니다.
이걸 저는 존중의 거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거리를 유지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특히 은퇴를 하고 나면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배우자 주변만 맴돌게 되지요. 남편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으세요. 아내가 어디 가려고 하면 어디 가, 누구 만나, 언제 와, 꼭 물어보시는 분들. 본인은 관심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 점점 외출하기도 싫어지고 집 안에만 있게 되고 답답해지는 거지요. 반대도 있어요. 아내분들 중에 남편이 어디 나가려고 하면 불안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꼭 같이 가자고 하시거나 아니면 왜 혼자 나가냐고 서운해 하시거나. 이것도 사랑이긴 한데 너무 지나치면 상대방이 숨이 막혀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하루에 1시간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 1시간 동안에는 배우자에게 말도 걸지 말고 뭘 같이 하자고 하지도 말고 그냥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남편분은 서재에서 책을 읽으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거나 아내분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시거나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시거나 이렇게 각자의 세계에서 1시간을 보내고 나면 오히려 만났을 때 반가운 느낌이 살아나요. 둘째, 각자의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꼭 배우자와 같은 취미일 필요는 없어요. 남편은 낚시를 좋아하고 아내는 꽃꽂이를 좋아한다.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오히려 좋은 거예요.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활력을 얻고 만나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지요. 여보, 오늘 낚시 갔다가 이만한 물고기를 잡았어. 여보, 내가 오늘 꽃꽂이 배우러 갔는데 선생님이 내 솜씨가 좋다고 하더라. 이런 대화가 얼마나 재밌어요. 셋째, 친구 관계를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면 친구 만나기도 귀찮아지고 그냥 집에만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친구가 없으면 모든 감정을 배우자에게 풀어놓게 돼요. 배우자는 친구가 아닙니다. 배우자는 배우자예요. 친구에게 할 이야기, 동료에게 할 이야기를 다 배우자에게 쏟아부으면 그 사람은 지쳐버려요.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친구를 만나세요. 동창들과 차 한잔 하시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렇게 바깥 공기를 쐬고 오시면 집에 돌아왔을 때 배우자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혼자서 온전히 쉬어보신 게 언제인가요? 혼자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셔보신 적, 혼자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보신 적, 혼자 영화를 보러 가보신 적 언제인가요? 여기 잘 안 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한번 해보세요. 혼자가 되어본 시간이 있어야 둘이 함께인 시간이 더 소중해지는 법이에요.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금혼식을 맞으신, 그러니까 결혼한 지 50년이 되신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에게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는 한 집에 살지만 각자의 방이 있어요. 아침에는 각자 일어나서 자기 일을 하고 점심과 저녁은 꼭 같이 먹어요. 저녁 먹고 나면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10시쯤 되면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잠자리에 듭니다. 이렇게 50년을 살았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같이 있어야 할 때는 확실히 같이 있고 각자 있어야 할 때는 확실히 각자 있는 것. 이 균형이 50년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이야기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꼭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건강과 돌봄에 관한 이야기예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다른 한 사람이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되지요. 이 돌봄이라는 게 참 묘한 일이에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지치기도 하고 서운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거든요.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65 되신 아내분의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몇 년 전부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셨대요. 기억이 조금씩 흐릿해지고 예전처럼 대화가 잘 안 되고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지시는 거예요. 이 아내분이 남편을 돌보시면서 정말 많이 힘드셨대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끼니 때마다 챙겨드려야 하고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시고 어느 날 이분이 혼자 울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해야 하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문득 깨달으신 게 있었어요. 남편의 옛날 앨범을 정리하다가 젊은 시절 사진을 보신 거예요. 건강하고 잘생기고 활기 넘치던 그 사람, 자기한테 꽃을 사다 주던 그 사람, 아이들을 목말 태워주던 그 사람. 그 사진을 보면서 이분이 엉엉 우셨대요.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으셨대요. 아,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 이 사람은 평생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준 사람이구나. 지금 이 사람이 약해진 것은 그동안 나를 지켜주느라 자기를 다 소진했기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지켜줄 차례구나. 이런 마음으로 남편을 돌보시니까 신기하게도 덜 힘드시더래요. 물론 몸은 힘드시지요. 그런데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 시간이 오히려 감사한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봄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녀들에게도 도움을 청하시고, 이웃들에게도 도움을 청하시고, 지역의 복지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부부가 서로를 돌보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짊어지는 건 옳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돌보는 사람이 먼저 쓰러집니다. 그리고 평소에 부부가 함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 두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바쁘다고 따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능하면 하루에 한 끼는 꼭 같이 드세요. 같이 먹으면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몸은 어디가 불편한지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쌓이면 서로의 건강 상태를 잘 알게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발견할 수 있지요. 둘째, 함께 산책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집 근처 공원, 동네 한 바퀴, 20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란히 걸으면서 나누는 대화는 집안에서 마주보고 하는 대화와는 또 달라요. 그리고 같이 걷는 시간은 서로의 체력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어느 날 평소보다 쉽게 지치시거나 숨이 많이 차시거나 이런 변화를 알아챌 수 있거든요. 셋째, 함께 잠자는 시간을 지키세요. 부부가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일찍 자고 한 사람은 늦게 자면 대화할 시간도 줄어들고 정서적으로도 멀어져요. 밤 10시든 11시든 정해진 시간에 같이 잠자리에 드시고 불을 끄기 전에 오늘 하루 이야기 조금이라도 나누시고 이런 작은 습관이 부부의 정을 깊게 만들어요. 넷째, 병원에 같이 다니세요. 한 사람만 병원 가고 다른 한 사람은 그게 무슨 검사인지 무슨 약을 먹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서로의 건강 상태를 함께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고 평소에도 서로를 더 잘 돌볼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부부 관계의 시작은 몸의 건강이에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니 부부가 함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세요. 그게 결국 서로를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자, 이제 6번째 이야기입니다. 인트로에서 제가 약속드렸지요. 평생을 함께 손잡고 걸어온 어르신 부부들의 단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다고요. 그 비밀을 이제 풀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여러 어르신 부부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50년, 60년을 함께 살아오신 분들, 때로는 크게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면서 그래도 끝까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신 분들, 이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작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의식이라는 건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두 사람만의 작은 약속, 작은 습관,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어떤 부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서로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말은 많이 안 해도 손을 잡는 그 순간이 그날 하루를 시작하는 두 사람만의 의식이었던 거지요. 어떤 부부는 저녁을 먹고 나면 꼭 함께 차를 한 잔 마시는 시간을 가지셨대요. 그 시간에는 텔레비전도 안 켜고 휴대전화도 안 보고 그냥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시거나 말없이 차만 마시거나
그게 그분들만의 의식이었어요. 어떤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함께 외출을 하셨어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동네 카페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번의 외출이 두 분에게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대요. 평소에는 못 나누던 이야기도 그날만큼은 편하게 나누시고 서로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래 사랑하는 부부의 비밀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작은 의식들을 꾸준히 지켜온 것, 그것이 비밀이었어요. 왜 작은 의식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 대부분 평범한 하루하루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별한 날은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생일, 결혼기념일, 명절, 이런 날들은 손에 꼽을 정도지요. 그럼 그 외에 수많은 평범한 날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범한 날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작은 의식의 힘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하고 물어보는 것, 식사 준비한 사람에게 잘 먹을게 하고 말하는 것, 돌아와서 잘 다녀왔어 하고 인사하는 것, 잠들기 전에 잘 자 하고 말해주는 것, 이런 작은 말들,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50년, 60년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감동적으로 들은 마지막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어느 여든이 넘으신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이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꼭 하시는 일이 있으셨대요. 할머니가 쓰시던 찻잔에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 놓고 식탁 맞은편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마치 할머니가 거기 앉아 계신 것처럼요. 그리고 본인은 맞은편에 앉아서 차를 드시면서 할머니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여보, 어제 손주한테서 전화가 왔어. 여보, 당신이 좋아하던 꽃이 피었네. 이렇게요. 이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람하고 50년을 매일 아침 차 마시며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없다고 해서 갑자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우리 둘의 의식이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5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두 사람만의 의식. 그건 할머니가 떠나신 뒤에도 할아버지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작은 의식의 진정한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부부만의 작은 의식을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안아주기, 저녁에 잠들기 전 고마워 한마디 건네기,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동네 산책하기, 뭐든 좋아요. 두 사람만의 약속이라면 그 어떤 것도 특별한 의식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총 6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첫째, 나이 들수록 배우자가 낯설게 느껴지는 건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몸과 뇌가 인생의 한 계절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은퇴와 건강 문제, 자녀 독립이라는 3가지 고비는 부부관계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잘 넘기면 더 깊은 사랑의 기회가 된다. 셋째, 말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완전히 바꾼다. 고마워, 수고했어, 같이 하자. 이 3마디를 오늘부터 써보자. 넷째, 함께 있되 따로 숨쉬는 법을 배우자. 각자의 공간과 시간, 취미와 친구를 존중하는 것이 오래가는 사랑의 비결이다. 다섯째, 건강과 돌봄은 혼자 감당하지 말고 함께 나누어야 한다.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자고, 함께 병원에 다니는 작은 습관이 부부를 지킨다. 여섯째, 오래 사랑하는 부부의 비밀은 두 사람만의 작은 의식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다. 자, 오늘 밤 여러분께서 바로 실천해 보실 수 있는 3가지 작은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안에 꼭 한번 해보세요. 첫째, 배우자에게 고마워 한마디 건네기. 이유는 필요 없어요. 그냥 당신이 있어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둘째, 배우자의 손을 3초 동안 잡아주기.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슬며시 손을 잡고 속으로 셋을 세고 가만히 놓아드리세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셋째,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 하고 먼저 물어보기. 단순한 인사 같지만 이 한마디가 하루를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나이 든다는 건 슬픈 일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깊이 있는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지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장 가까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한 번만 더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 중요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바로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두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큰 자녀들과 어떻게 지내야 서로 편안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나눠볼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밤도 배우자분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